예, 뭐 기말들 다 잘 치렀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화학을 한 사이클 다 돈 뒤에 좀 점검하는 차원에서 앞편 선생님께서 수능 완성책을 준비했는데 뭐 얼마 진도 나가지 않고 그렇게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화학이 원자의 세계를 다루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원자 모델의 변천사, 원자는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2단원이 원자편이고 있고요. 오늘 큰 2단원 원자편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다음번 수업 때는 큰 3단원 분자편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화학편하고 화학원 마무리한 뒤에 새 책으로 또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원자라는 말을 제일 처음 쓴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기억나실까요? 여러분들 중학교 한 2학년 정도쯤에 공부했던 내용인지 알고 싶은데 그죠?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돌턴보다 좀 더 앞선 사람입니다. 한 2000년 정도는 더 앞선 사람인데요.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아리스토텔레스는 원자를 물질을 쪼개다 보면은 사라진다라고 하는 연속설을 소개했다면 데모크리토스는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쪼갤 수 없는 아톰, 원자까지 내려가지 않겠냐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워낙에 그 시절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명하다 보니까 그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은 묻혔죠. 그러다가 돌턴 1801년에 돌턴의 원자설 원자는 이래요라는 내용이 소개됐습니다. 기억나실까요? 돌턴의 원자설 뭐였습니까? 원자는 안 쪼개진다. 같은 종류의 원자는 같은 질량을, 서로 다른 원자는 서로 다른 질량을 가진다. 기억날까요? 화학 발전에서 원자는 사라지지도 생성되지도 또는 다른 원자로 바뀌지도 않는다 했습니다. 돌턴의 원자설은 돌덩이 딱딱한 돌덩이처럼 이런 원자를 제시했는데요. 뜬금없이 돌덩이 밥 먹다가 갑자기 원자를 이래!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돌턴의 원자설은 왜 나왔을까요? 돌턴의 원자설은 1801년에 발표가 됐다 했는데요. 1700년대 후반에 두 가지 실험 법칙이 있었습니다. 실험 법칙, 경험 법칙입니다. 실험을 해보니 질량이 보존되네요. 실험을 해보니 특정한 질량비로 화학결합이 이루어지는데요 라는 것들을 봤습니다. 라버지가 질량 보존 법칙을 소개했습니다. 프레스트가 일정 성분비 법칙을 소개했습니다. 뒤에 글자 보입니까? 시력도 좋다. 근데 질량이 보존된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에 와서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되잖아요. 근데 그 옛날 시절에는 종이 나무 태웠을 때 남아있는 제의 질량과 처음의 종이 질량이 같아요? 다르죠. 그리고 철이 녹슬어 갖고 산화 처리됐을 때 그때는 질량이 오히려 증가됩니다. 이렇듯 그런 탄다든지 뭐 녹슨다든지 그랬을 때 플로지스톤이라는 게 들어왔다 나갔다 이러면서 질량이 다 바뀐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됐었어요. 지금에 와서는 그게 아니라는 게 당연히 밝혀졌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시절에 라버제는 참고로 원소의 정의를 내린 사람입니다. 원소의 정의는 화학적으로 분해할 수 없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 이렇게 정의내를 썼습니다. 라버제가 밀폐된 용기에서 태워보니까 오픈된 공간 말고 밀폐된 용기에서 태워보니까 반응 전의 질량과 반응 후의 질량이 서로 같아. 즉 뭔가 기체가 발생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뚜껑 닫아 놓으니까 질량이 변하지 않는데요 라는 그런 경험 법칙을 얻어내게 되었습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무 질량비나 결합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질량비로 구리와 산소가 반응해서 산화구리2를 형성하더라. 특정한 질량비로 수소, 산소 반응해서 수증기를 형성하더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경험 법칙이에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 왜 그런지에 대해서 돌턴이 아까 말했던 원자는 이래요라는 내용을 얘기하게 된 거라고요. 이해됐습니까? 돌턴 원자설은 1801년에 질량 보존 법칙과 일정 성분비 법칙을 설명하려고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1800년대 후반대라서 채 100년도 안 돼서
또 다른 실험이 나왔네요. 어떤 실험입니까? 하면 음극선 실험입니다. 자, 그 수능 완성을 가지고 있다면 27페이지를 펴보시고 음극선 실험 진공 방정관에다가 희미한 빛처럼 고전을 그려줬더니 희미한 빛처럼 보이는 게 나오더라고요. 빛인가 했는데 그림자를 물체를 놔두니까 그림자가 생겨요. 빛인가 했어요. 빛도 그림자 생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바람개비를 놨더니 바람개비가 도네요. 일반적인 빛이라 했다면 빛바닥을 가지고 바람개비가 돌까요? 그러지 않겠죠. 결국엔 희미한 빛처럼 보이는 그 음극선이라고 하는 것들은 빛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질량을 가지고 있었다 되겠습니다. 거기에 전기장 및 자기장을 걸었더니 휘어지네요. 특히 전기장에 대해서 플러스 쪽으로 휘어지더라고요. 플러스로 휘어진다는 것은 플러스 전화를 띄는 겁니까? 마이너스 전화를 띄는 겁니까? 그렇죠. 당연히 마이너스 전화를 띄겠습니다. 그래서 1800년에 돌턴의 원자설 이후에 1800년대 후반에 톰슨 모델이 제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돌턴 모델로는 이걸 도저히 설명할 수가 음극선 실험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톰슨 모델이 제시되었습니다. 톰슨 모델은 전체적인 플러스 바디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공급받고 있는 이런 게 원자야라고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즉 음극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전자들이 움직이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들이 움직이는 그 길이다 하는 거였죠. 음극선이 있었으면 동시대에 뭐도 있었을까요? 양극선도 있었습니다. 근데 음극선은 질량 대 전하의 비가 모든 원자한테 공통으로 똑같았어요. 그러나 양극선은 원자마다 서로 다 달랐습니다. 양극선 정체는 몰랐다가 나중에 그게 수소원자 양극선의 하나여 그게 양성자라는 게 나중에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음극선 실험 말입니다. 그래서 톰슨은 음극선 실험을 설명하기 위해서 원자는 쪼개지네요. 다시 말하면 돌턴이 원자는 안 쪼개져요 라고 했던 그것을 깨트리는 새로운 원자 모델을 제시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 음극선 실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톰슨 제자였던 러더퍼드는요. 그래 우리 스승님 모델이 맞는 것을 보여주려고 실험을 하나 설계했습니다. 금으로 얇은 금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주 가지고 놀던 알파 입자를 쏘아주었습니다. 돌탑 모델이 맞다면 이 알파 입자는 하나도 통과되지 못하고 다 튀기 나올 거야. 반면 우리 스승님의 모델이 맞다면 100% 다 통과될 거야. 이렇게 해서 실험을 설계해봤습니다. 99.9% 이상은 통과하네요. 근데 아주 극히 일부의 알파 입자 만에 하나, 10만 개 중에 하나는 이상한 큰 살력감을 가지고 튀겨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과학의 현상이 먼저일까요? 법칙이 먼저일까요? 현상. 그렇죠. 과학은 항상 현상이 먼저입니다.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공통된 규칙, 법칙 이걸 찾는 게 과학이에요. 기존 모델로서 설명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델을 폐기하고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돼요. 하나도 통과하지 못할 거라는 돌턴 모델, 100%다 통과될 거라는 톰슨 모델. 근데 99.99%는 통과하지만 만에 하나 정도는 아주 큰 사를 갖고 튀겨나온 이런 모델이라면 두 모델로는 설명할 수가 없었네요. 러더퍼드 누구의 제자라고요? 톰슨 제자예요. 스승님 모델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려다가 스승님 당시 모델로는 설명될 수 없는 현상이 나왔어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되겠습니다. 스승이라는 사람이 이 새끼 어디서 이랬을까요? 과학은 그게 아니죠. 후학들이 내 이론을 깨트리는 새로운 이론을 만드는 거 과학자들이 희망입니다. 꿈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좀 더 진실에 가까워지는 진리에 가까워지는 그래서 러더퍼드는 어떻게 제시했습니까? 하면 야 이게 알파 입자가 플러스 뛰는 건 알아요. 참고로 알파 입자가 헬륨 2 플러스 양이거든요.
이미 여러분들 한 사이클 좀 살짝 봤으니까 원자 번호 2번, 질량수 4, 헬륨의 양 이온이 알파 입자예요. 플러스 전하를 튕겨내요. 가운데 굉장히 밀도가 큰 그리고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 핵이 있어서 그 핵에 부딪혔을 때 큰 산을 갖고 튕겨나가 이런 문제를 제시하게 된 거죠. 러드포드는 원자 핵이 있고 바깥쪽에 전자가 불어요라는 이런 모델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 대해서는 돌턴 안 되죠. 톰슨 안 되네요. 예, 러드포드는 설명될 수 있었겠습니다. 이때 이 시절에 이미 상당한 양의 물속에서 전자기학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전기를 띠는 입자가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 외부로 전자기파를 방출해야 된다는 게 이미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기를 띠는 전자가 움직여요. 등속 직선 운동 아니면 정지 상태 그 외에는 다 가속 운동이에요. 정지 상태나 등속 직선 운동 아니면 모두 다 가속도 운동입니다. 물리에서 배워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외부로 전자기파를 방출해야 된다는 게 그때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이론을 통해서 이미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자가 이렇게 원운동하게 된다면 가속 운동하게 된다면 외부로 전자기파를 방출하면서 원자 핵에 왜냐니까 전자기파도 에너지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원자 핵에 부딪혀야 된다는 게 그때 당시 중론이에요. 그때 러드포드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원자 핵이 있는 건 맞아. 원자 핵이 플러스 전하를 띠는 건 맞아. 원자 핵 크기는 굉장히 작아. 원자 핵 대부분 비어 있어. 그러나 이 전자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나는 설명하지 못해도 어쨌든 원자 핵의 존재는 맞아. 후학들이요. 이 전자 안정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지금 조금 이따 다음 챕터에서 배울 게 누굽니까 하면 보어가 됩니다. 보어는 수소 원자 산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전자의 안정성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챕터 5죠.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챕터 5에서는 러드포드 모델까지 일단 먼저 준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다시 한번 소개하죠. 원자는 안 쪼개진다 했는데 원자가 안 쪼개지더라고요. 쪼개져요. 물로 쪼개지죠? 원자 핵과 바깥쪽을 도는 전자로 쪼개져요. 이 핵도 쪼개지네요. 핵의 성분 우리가 원자의 모델의 변차사를 통해서 전자에 대한 발견이 먼저였습니다. 그 다음 원자 핵의 발견이 있었죠. 그 다음 원자 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인데요. 누굴 먼저 발견했을까요? 양성자를 먼저 발견했습니다. 이후에 한참 있다가 중성자를 발견했는데요. 중성자의 발견이 늦었던 이유는 뭘까요? 중성자는 전하를 띠고 있지 않습니다. 전기장에 대해서 중성자가 어떻게 된다고? 휘어져요? 안 휘어져요. 근데 양성자는 휘어진단 말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음극성 실험과 동시대에 양극성 실험도 있었어요. 양극성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을 향하고 음극성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 양성자에 대해서 양극성에 대해서 여러 연구 결과 수소의 양극성이 수소 원자 핵 양성자다라고 나중에 밝혀지게 되었다고요. 근데 뭐 양성자의 발견, 중성자의 발견 이거는 여러분한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우리는 이 원자를 구성한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은사로 한글로 양성자 다 쓰고 있겠습니까? 그치? 기호로 쓸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성자 기호 뭘로 쓰죠? 쿼크까지 더 깨는 거는 화학에서는 아니에요. 물리에서 해야 돼요. 기본 입자라 해가지고 양성자의 기호는 프로톤 P를 쓰고 있습니다. 중성자 뉴트론 N 쓰고 있고요. 전자 일렉트론 E를 쓰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얘네들에 대해서 진짜의 질량을 무단 아닙니다만 상대값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Q 전하량인데요. 진짜의 전하량은 알 수 있습니다만은 상대값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성자의 질량을 1로 삼아볼게요.
중성자의 질량은 1보다 조금 더 커요. 그러나 그냥 1로 삼아도 무방하겠습니다. 전자의 질량은 얼마 정도 될까요? 전자의 질량은 양성자 질량이 약 18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원자에서 전자가 차지하는 질량에 비례하는 것은 거의 무시할 만하다 되겠습니다. 자연에서 산출되는 원자들, 원소들 중에서 전자의 개수가 제일 많은 놈은 누굴까요? 인공위로 합성한 거 말고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원소 중에서 가장 무거운, 가장 양성자가 많은 원자번호 92번 우라늄이 가장 무거운 원소입니다. 이해됐습니까? 93번 이상부터는 인공적으로 합성한 거예요. 우라늄은 양성자가 92, 92개 있습니다. 원자번호 92번. 전자 모아봐야 원자 하나당 전자가 몇 개 있다? 92개 있는 거예요. 92개 모아봐야 양성자 질량은 20분의 1도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자의 질량은 전자의 질량에 대해서는 신경 끄세요 해놓게 적겠습니다. 즉 원자의 질량과 전자가 빠졌다 또는 들어왔다 하는 이온의 질량에 대해서 거의 무시할 만하다 되겠다고요. 반면 전하량을 보고 있는데요. 양성자의 전하량 플러스 1로 삼으면 중성자는 이름대로 제로입니다. 반면 전자의 전하량은 양성자의 반대 부호로 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양성자는 원자 번호, 양성자가 몇 개냐에 따라서 원자 번호가 달라지고 원자의 종류가 달라지는 겁니다. 양성자의 개수가 같은데 중성자의 개수가 조금 달라요. 동요소에 중성자가 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야말로 원자의 화학적 성질, 즉 전자를 몇 개 얻어서 또는 잃어서 이온될지 또는 몇 대 몇으로 공유가 될지 모두 다 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기율표를 많이 공부해 보셨을 거라 보는데 제대로 해봤습니까? 자, 일단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우리가 원소 X를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라 쓴다고요. 왼쪽 하단에 쓰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왼쪽 하단에 뭐 쓰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표시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쓰는 표시를 여러분들이 같이 공용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교실에서만 통용되는 표현일까요? 그렇지 않죠? 전생 모든 사람이 통일하게 써요. 왼쪽 하단에 쓰는 것은 원자 그렇죠. 번호예요. 원자 번호라는 것은 양성자의 개수라고 했습니다. 양성자의 개수가 하나 있으면 원자 번호 1번 그게 수소가 되겠고 양성자의 개수가 2개 있으면 원자 번호 2번 헬륨이 됩니다. 양성자의 개수가 92개 있으면 자연계 산출되는 가장 원자 번호 큰 92번 우라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원자라는 타이틀 안에는요 기본적으로 중성이 내포되어 있어요. 원자가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면 그때는 원자라는 타이틀 대신에 어떤 이름을 쓸까요? 이온. 그렇죠. 이온이죠. 그래서 원자 안에는 앞에 항상 중성이란 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중성 상태의 원자라고 한다면 전자의 개수이기도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성자 11개 있어 하면 중성자도 11개 있습니다. 원자 51번 나트륨을 쓰겠습니다. 얘는 양성자가 11개 있는 원자 핵 이하 하는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왼쪽 상단에 쓰는 것이 있겠습니다. 이 왼쪽 상단에 쓰는 것은요 질량수라는 이름입니다. 이 질량수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 합이에요. 질량수하고 비슷은 하나 조금 다른 말이 있습니다. 기억날까요? 원자량입니다. 질량수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합이니까 딱 정수로 나오는데요. 원자량은 탄소 12를 12.00 삼아서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수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비슷하게 나와요. 나트륨의 질량수는 23이에요. 양성자가 11개 있으니까 중성자는 몇 개 있다는 뜻일까요? 질량수가 23이야.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합이 23이야.
양성자 11개 있대요. 중성자 몇 개 있을까요? 예, 12개 있습니다. 물리 쪽에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데요. 중성자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양성자 플러스 플러스끼리 서로 반갑다 친구여서 서로 뭉칠까요? 플러스 플러스끼리 서로 전기적인 반발력을 이루겠죠. 이해됐어요? 그거는 붙잡아주는 게 중성자가 하는 역할이에요. 이 중성자가 전자기력보다 강한, 그래서 강한 핵력으로 양성자를 붙들어 놓아서 핵의 안정성을 가진 놈들이에요. 그래서 이 중성자의 개수가 정상보다 더 많거나 또는 적으면 핵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핵 물리학으로 물리 쪽에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나트륨의 질량수 23이라 된대요. 나트륨 원자량을 보면요 22.998이에요. 여러분들 22.998이랑 23이랑 어때요? 비슷하죠. 예. 오른쪽 상단에 쓰는 물리량이 있을 것 같아요. 뭘까요? 예, 이온이 됐을 때 이온의 전하량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게 오른쪽 상단에 쓰고 있습니다. 나트륨이라는 놈은요, 여러분들 주기표를 배워봤겠지만 나트륨은 몇 주기 몇 쪽 원소입니까? 나트륨은 3주기 1쪽 원소입니다. 3주기란 뜻은 무엇입니까? 하면 전자껍질이 3껍질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3주기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전자껍질은 전자가 맥스 2개까지 만들어가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시 숨 좀 돌렸다가 다음 챕터에서 소개할 내용인데요. 오비탈 가르치고 소개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자껍질은 전자가 맥스 8개까지 채워질 수 있습니다. 나트륨 원자부 11번입니다.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된다고요? 11개 있어야 돼요. 지금 2개, 8개, 합이 10개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 전자껍질은 1개 있습니다. 3개의 전자껍질 가진 데서 3주기 철외곽에 원자과 전자가 1개 있대서 1조, 그게 3주기 1조의 나트륨의 표시가 됩니다. 그렇다면 원자가 전자를 얻거나 또는 잃으면 이온이 된다 했잖아요. 예, 나트륨이 전자를 얻을 수 있고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좀 더 안정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18조 원소와 같은 타입이 됐을 때 안정하게 되겠습니다. 18조 원소로서 원자부 10번 네온은 원자부 전자 8개, 최고 전자 8개 가지고 있어 퍼펙트한 전자껍질 가져요. 자기가 퍼펙트한 전자껍질 가지겠다는 것은 다른 거랑 결합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그래서 18조 원소는 비활성 기체라는 힘을 쓰는데요. 다른 거랑 화학적인 결합을 안 하겠다는 놈들이에요. 18조 원소처럼 가지면 안정하겠다. 그래서 나트륨은 7개의 전자를 얻어오는 방법과 1개의 전자를 잃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1개의 전자를 잃어버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1+라고 이렇게 표시되면 전자 1개를 잃어내요라는 이런 표시가 되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른쪽 하단에 쓰이는 숫자가 있네요. 이 숫자는 원자 또는 이온의 개수를 뜻하고 있습니다. 나트륨이 산소 2-랑 결합을 하겠대요. 다시 말하면 산화나트륨이 되겠대요. 산소는 16조 원소라서 2개의 전자를 얻어서 2- 음이되는 그런 성질이 강합니다. 1+2- 1대1로 결합한다? 그럴 리가 없죠. 몇 대 몇으로 결합할까요? 그렇지, 2대1로 결합하죠. 이온 결합이 형성이 돼서 여기 중학교 2학년 때 공부 배웠죠?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 자,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해서 Na2O 되면 산화나트륨이라는 것은 나트륨 2대 산소 1의 비율로 결합한 그런 물질 이하한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하시고요. 잠시 숨 좀 돌릴 테니까 화장실 가서 좀 세수 좀 하고 올까요? 피곤한 사람들은 다시 뭐라고요? 오른쪽 예, 이온의 전하량이요. 아직 화학원 공부가 조금 걸린 타입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할 때 좀 다시 한 번 더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공부량이 좀 부족하다면요,
막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 대한 동영상 링크 넣어줄 테니까 다시 한번 더 복습에 활용하십시오. 질문이 잘 안 배웠어. 아, 그래요? 오늘 수업은 이제 내가 쓰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같이 실상이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쓰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쓰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소개하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학생들이 어떤 물은 묻더라고요. 선생님, 주기표는 몇 번 정도까지 외워야 되겠습니까? 하는데 선생님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20번까지만 외워라. 먼저부터 20번까지. 92번까지 절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1번부터 20번까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놓으시면 화학원을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영정원이나 과거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 없습니다. 주기표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테마 5가 지금 공부하고 있으면 한 7, 8 그 정도쯤에 보실까? 주기표가 있겠습니다. 주기표 한번 넘겨보십시오. 아까 보다시피 전자껍질이 몇 껍질 있어요 하는 게 주기입니다. 첫 번째 전자껍질은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간다 했습니까? 2개까지만 들어갑니다. 따라서 첫 번째 전자껍질에 전자가 1개 들어가요? 2개 들어가요 하면서 일축원소는 딱 2놈 나옵니다. 일축원소요? 수소하고 헬륨 2개 나와요. 전자껍질 몇 개 있느냐가 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자껍질 채우겠다? 당연히 이주가 되겠죠. 이주원소는 리튬부터 시작하는데요. 자, 이주원소 최대 전자를 채우면 몇 개까지 채운댔지? 8개. 그 말은 이주원소는 몇 종이 나온다고요? 8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영의 전자는 1개, 2개, 3개에서 8개가 채우는데요. 최영의 전자가 몇 개 있어를 가지고 우리는 족을 얘기했습니다. 아까 나트륨이 최영의 전자 1개 있다 했습니다. 몇 족이라고 합니까? 1족이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수소도 그리고 리튬도 최고의 전자가 1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의 전자가 2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2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2족, 2족은 벨륨이라는 놈이에요. 그렇다면 최고의 전자가 3개 있으면 3족이라고 불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입니다. 20번 더 넘어야 보면 전이원소라는 놈이 준비되면서 거기서 3족부터 소개가 됩니다. 따라서 3에서 12족이라는 전이원소가 있기 때문에 잠시 얘네들은 놔두고 참고로 여기 화학원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전이원소는 신경 꺼둬줬습니다. 그래서 최강의 전자가 3개 있다면 원자가 전자가 3개 있다면 13족이라는 걸 쓰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13족이라고 원자가 전자가 13개씩 있는 그거 아니에요. 3개 있어서 13족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놈은 붕소라는 놈입니다.
당연히 4개 있으면 14족이 되겠죠?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그리고 꽉 다 채우면 네온까지 채우겠습니다. 맨 마지막 전자급수를 꽉 다 채우면 18쪽이라는 힘을 쓰는데요. 18쪽은 다른 이름으로 영족기체라는 힘을 써요. 영족기체. 원자과 전자가 0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게 최하의 전자 8개 세팅할 때마다 다시 리셋해버린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18쪽 원소로서 헬륨 씁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헬륨은 최하의 전자 2개 채우는데 그럼 2족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18쪽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어요? 18쪽 퍼펙트한 전자 껍질 가져서 다른 거랑 결합 안 할래 하는 놈들이 18쪽 원소에 해당하겠습니다. 헬륨과 네온이 되겠습니다. 네온까지 다 채우면 다시 리셋해서 새로운 전자 껍질 만들었잖아요. 그 말은 3주기 원소들이 만들어지겠습니다. 3주기의 최강의 전자가 하나 있어요 하겠습니다. 나트륨. 2개 있잖아. 마그네슘. 3개 있어.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마지막으로 칼륨과 칼슘을 4주기로 소개해야 되겠습니다. 노트 준비하시고 요 주기표를 하나 쓰시는데 널찍하게 쓰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조금 더 쓰지 말고요. 여기다 쓸 거 더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정리하세요.